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막 제 앞에 박 선생님이 인문대 선생님에서 글로만 되어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준비했다가 이 다른 쪽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길래 최근에 제가 쓴 칼럼을 구글 노트북 LM에 돌려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부분들을 섞어서 조금 더 그래피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15분을 제가 미리 충분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내용을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문화라든지 일반적인 서사는 인공지능과 인간을 대립시키는 경쟁하는 상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인공지능과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쟁자라는 프레임 자체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전공이 심리 철학이고 인공지능 철학이어서 사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론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적실성을 상실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인간의 고유성을 어떤 생각을부터 찾고 그 인간의 어떤 존엄성,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문제의 설정부터 뭔가 잘못된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AI가 사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오픈 AI 보면은 우리보다 뛰어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들어서 이건 인간의 고유함이야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AI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계속 이 결승점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나 이미 뭐 음악이든 문학이든 창작이든 모든 분야에 AI가 사용되고 있고 그 성과가 결과라는 것들이 대단히 놀랍고 AGI가 안 나와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요즘 ANI에서도 충분한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전통적인 어떤 그 AI 관련된 인문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까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이 이게 진짜 지능인가?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크 코켈버그라는 기술 철학자가 있는데요. 계속 지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고유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에 대항해서 기술과 인간을 마치 대립적인 경쟁 관계에 두고 인간을 지키려는 휴머니즘의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시도이다.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짜 정말로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특히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AI라는 기술이 어떤 성격의 기술인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철학과 현실이라는 어떤 저널이 있는데요. 그게 이번 호가 이제 AI 특집이었는데 그 특집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도구인가 동반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는 것 자체를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망치라든지 드라이브 이런 걸 건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기술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거고 대개는 같이 뉴트럴한 어떤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구인데 그 도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인식하게 되면은 AI라는 기술도 통제 가능하고 수동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최근 어떤 현대 철학의 기술에 대한 것들은 이 도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술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고 사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어떤 그 행동, 가치 판단, 규범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인간이 사람을 죽이지 총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 그 총기협회들의 구호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총을 들고 있는 인간과 없는 인간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술과 결합했을 경우에 이미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목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을 재정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많은 어떤 현대철학론이가 기술을 우리가 만들지만은 사실은 동시에 기술 자체가 또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과 기술은 것은 공진화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든지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 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무익한 어떤 시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농업혁명, 임세술, 전기기관, 전기기관, 인터넷 이 모든 기술들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재규정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도 이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서 완전히 재편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특히 이제 AI라는 기술, 어떻게 디지털 기술은 그 이전의 기술보다도 훨씬 더 그 변화의 폭이라든지 파괴력이라든지 영향력이 더 심각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표현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이 플로리드라는 철학자가 4차 혁명이라는 개념을 이미 썼습니다. 그때 혁명은 산업의 혁명이 아니고요. 그 인간학의 혁명, 인류라는 어떤 사회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는 환경적, 인류학적, 사회적, 해석학적 파워다,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재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코딩이라든지 그 정보통신 기술에 쓰는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그걸 설명하는데 별 거부감을 안 느끼잖아요. 이미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세계와 관계받는 방식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플로리다 인포스피어라는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디지털 기술로 재조직화, 엔지니어링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거대한 컴퓨터 내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게 진공관 컴퓨터 같은 게 거대한 어떤 강의실이나 이 강당 같은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소형화되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어떤 그 인터페이스, 이 화면이라든지 키보드와 같은 인터페이스로 접했다면은 이제는 다시 우리가 거대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컴퓨터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 우리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는 정체성이나 인간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결국 기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성이라든지 주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생물학적 행위성 플러스 어떤 기술이 제공하는 그 기술적 행위성이 결합한 본종적 행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다 연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컴퓨터, 저도 대학 그 석사 논문 쓸 때 컴퓨터 처음 써봤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 글로, 원고제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원고제로 글을 쓰라면 쓸 수 있나요? 전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그 스마트폰 이후 이전의 삶과 스마트폰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레디컬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행동 양식이나 관계 맺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은 그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은 이미 이제 글쓰기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예술 창작의 방식이 바뀌었죠. 전통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읽고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역전됐거든요. 인공지능한테 뭔가를 쓰게 만들고
그걸 다시 읽음으로써 글을 쓰는 과정으로서 이 쓰는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류라든지 인간성을 어떤 의미에서 리엔지니어링하는 기술들입니다. 재공학하는 기술이죠.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러길래. 그랬을 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게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이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디자인 바이 에틱스라든지 인베디드 에틱스라는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단계 때부터 윤리적이든 정치적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AI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죠. 그랬을 때 그 최근 셰넌 벨러라는 어떤 기술 철학자가 이 거울이라는 어떤 이 유비를 이용해서 그 기계학습 AI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죠?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 우리 과거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결핍과 부정의함과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편향 이런 것의 실패들을 어떤 정복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AI가 미칠 사회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도 몇 번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미래의 어떤 직업의 문제가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김명주 선생님 뭐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저는 20년, 30년 생각하면은 이 직업의 문제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기술적 실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케인즈가 만든 개념이지만 이게 어떤 기술에 따라서 일어나는 실업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그 장기적으로 출생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그런데 이런 기술적 실업에 대한 그 이 부정적 아니 뭐랄까요 그것들의 논의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좀 과거의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이전의 기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AI 기술이 갖고 있는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것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다재다능한 잠재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기술 실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업무 방식 자체도 이미 이제 이 AI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재편되는 방식이거든요. 작업장 자체가 그러니까 기술이 인간에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업무가 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현재의 모든 어떤 생산 과정이나 업무의 방식이 현재의 기존의 인간에게는 적대적인 방식으로 변경될 되고 AI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어떤 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될 그런 거에 대해서 낙관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솝우화 거짓말에 대한 그건데 가령 니콜라스 아가라는 철학자는 이솝우화의 교훈은 거짓말 또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심각할 때는 여전히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일자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 구조가 어떤 일이 중심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 경제적을 선제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론 제임스라는 학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대한 계약의 제작성, 특히 이제 기본소득 제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이 아니라 활동, 인간이 하는 일, 사회 공헌이나 다양한 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라는 에토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AI 기본 사회라는 개념을 제안했더라고요. 사실 기본 소득보다 거의 더 나아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민주주의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것은 AI라는 기술이 그 어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고 위협하고 그 권위주의라든지 전체주의의 부활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이 마크 코켈버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침해하는가 이런 책인데요. 제가 번역을 해서 조만간 다음 달에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어떤 정치의 붕괴라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 추천 알고리즘,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이게 다 외국에는 AI가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공통 세계라든지 공통 감각을 파괴하고 어떤 분열된 어떤 그런 거 했을 때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고 그러길래 간단히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AI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빅테크에 의한 어떤 그런 식의 기존의 어떤 시장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아까 뭐 김영주 선생님이 계시는 그 AI 그 안전연구소라는 그런 식으로 그다음 훨씬 더 정치적인 입법이라든지 정치적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코켈버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AI라는 이 기술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에 단순히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디모크라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AI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공적 수기라든지 아까 뭐 그 타이안 예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랬을 때 그 AI라는 것들을 오히려 어떤 공통제의 회복이라든지 공통 지식 기반의 어떤 그 구축을 위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로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최근 어떤 그 일부 20대 젊은 남성들의 극우화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중고등교육, 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실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이 사실 다 직업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다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다 좋은 직업 가지려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직업이 중심이 아닌 사회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직업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은 직업과 무관하게 어떤 자기를 형성하는 교육, 그 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의미화하고 훨씬 더 예술이나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AI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